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인데요. 그동안 국내 건설에만 머물던 원전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원전의 본산지 유럽에서 원전 수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루어진다는 라이브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와 과제를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요즘 무더위 때문에 에어컨 선풍기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기요금이 언제 오를지, 또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지 등 서민과 밀접한 각종 산업정책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체코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유럽의 원전 강국 프랑스를 꺾은 건데요. 그동안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했던 각종 활동과 K원전의 뛰어난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루어진다는 라이브에서는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을 승리로 이끈 총감독이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근데 쉬지도 못하고 바로 또 체코에 갔다 오신 것 같던데 이번에 또 왜 갔다 오신 거죠? 네, 이번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그 성태윤 정책실장과 함께 저희가 체코 총리께 감사 친서를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을 해드리고 저는 그쪽에 주무부서인 산업부 장관하고 핫라인을 구축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거를 계약 성사시킬 때까지 이거를 이제 협의를 좀 심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 구축을 하고 원전 협의 관련돼 있는 실무 그 라인들 그 마련을 하고 기타 이번 그 계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원전뿐만이 아니라 한국 체코 간에 좀 포괄적인 산업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뭐 언론 보도니까 동행이 시작되었다, 체코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맞습니까? 네, 이 원전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세대를 뛰어넘는 매우 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긴 여정을 이제 같이 가는 동반자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그 유럽 시장을 들어가는 교두보로서 체코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원전을 만들게 돼서 에너지 인프라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체들과 기업들이 원전 워낙에 이 제조 역량이 뛰어난 이 체코 산업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고요. 그걸 발판으로 해서 유럽 시장 또 더 나가서는 제3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생태계를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대담에서 계속 이어갈 거고요. 먼저 저희 KBS 기자가 이번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 그리고 과제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한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유럽 국가인 프랑스와 경쟁해 한국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가장 큰 힘은 비용 경쟁력과 시공 능력입니다.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체코가 입찰에 내걸었던 원전은 모두 4기.
이 가운데 두코바니 지역에 들어설 2기만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예상 사업비만 약 24조 원입니다. 나머지 2기는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수원이 우선 협상자입니다. 다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자사 기술을 사용했다며 한수원에 제기한 소송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029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교두보를 확보한 정부는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 지역 원전 사업 입찰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뭡니까? 그동안 워낙에 이제 몇 개의 사업자를 놓고 체코의 발주처에서 이제 검토를 했었었고요. 그렇죠.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원전을 짓는 그 계약을 우선권을 이제 이 한수원에게 줘서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해보고 실제 계약 체결은 내년 3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 구체적인 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부터 뭐 새로운 협상이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동안 그 입찰 과정에서 저희가 제출했던 것들이 상당히 좋게 반영이 돼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장담을 하고 보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매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네. 이번에 제가 사실 특사로 갔을 때 그 체코 산업부에서는 이 원전을 건설을 하는 그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과의 이 좀 더 폭넓은 산업 협력을 할 수 있는 잠재성에 대해서 원전만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수원이 잘 노력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년 3월에 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에 계약 체결하는데 최종 계약이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4조 원.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지난번 바라카 원전, 네.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수출을 했던 그 바라카 원전 한 기의 시공 규모가 아마 9조, 10조 정도 될 겁니다. 네. 이번에 이게 한 기의 사업비가 12조라서 네. 그때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이거 원전 한 기를 짓는데 12조나 이렇게 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한 10년 가까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네. 그 911이 터지고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원전 건설에 요구되는 그런 안전 기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리히터 지진계로 약 한 7 정도 강도 정도의 자연재해에 버틸 수 있는 그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비행기가 와서 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이게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네. 그런 정도의 안전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돼 있는 기술이 그동안 많이 개선이 돼서 고도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그 하나하나 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네. 콘크리트 벽 같은 것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그 고리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원전들도 이게 거의 한 1m 가까이 되는 정도의 그렇습니까? 네. 그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철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원전 하나를 짓는데 지금 우리 그 롯데타워나 육산빌딩에 들어가는 그 시멘트 콘크리트나 철근에 수십 배가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시공 능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기자 리포트에도 보면은 2+2. 네. 그러니까 현재 2개가 이제 우선 협상으로 네. 이제 결정이 되고 네. 이제 나머지 2개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네.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보니까 두코바니 원전 네. 저게 이제 이번에 이제 수주가 확정이 된 곳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2개예요. 네. 5, 6, 5, 예. 그다음에
해멀린 네. 원전이 이제 3호기, 4호기인데 이거 네. 추 네, 네. 수주가 결정되는데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저 나머지 2개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한수원이 여전히 그 뒤에 있는 2기에 대해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후에 그 최종 계약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에 1, 2호기 계약이 잘 진행이 돼서 저희가 시공 절차가 잘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2호기도 큰 무리 없이 저희가 수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24조 원짜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원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 국내 원전의 중소 중견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이 기업들한테도 일종의 낙수 효과라고 할까요? 혜택이 좀 돌아갈까요? 그럼요. 이번에 이 체코에 저희가 원전 수주를 하게 된 그 의의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가 초기에 우리나라 원전은 그 유럽형 모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있는 기술을 가지고 도입을 했다가 그 본산에 저희 기술이 이제 나간 경우인데 그 얘기는 그 원전의 그야말로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에 우리의 기술력이 그만큼 입증이 됐다는 얘기고 이게 한수원이 이제 주 계약자이긴 합니다만 한수원이 모든 걸 짓는 건 아니고요. 이 뒤에 수백 개의 이 관련돼 있는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이 함께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원전 산업 생태계,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이 뭉쳐 있는 이 생태계가 글로벌한 지위를 글로벌 메이저의 지위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계기로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이 전력 수요를 지금 원전으로 맞추겠다고 하는 국가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우리 중소중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수주 성공의 원인,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많이 다뤄보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뭐로 보십니까? 이번에 제가 사실 특사로 가서 그 산업부 장관과 한 1시간 넘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했는데 그때 체코의 산업부 장관이 한 얘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이제 한수원이 그 입찰 서류를 잘 준비를 해주고 한 것도 있는데 이 시기 내 적기 시공이라고 하는 이 스케줄이 맞춰져 있는 기간 내에 이것을 시공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고 이런 그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와서 에너지 인프라가 바뀌는 것들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산업 전략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헝클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모든 것들 그 뒤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들을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 우리가 협의하는 일정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실제로 입증을 하고 보여주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공감대를 얻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면이에요. 이번 수주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아무래도 이 유럽 이 프랑스의 앞마당에 저희가 뛰어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올 초에 원래 계획한 것이 두쿠바니의 한 기를 가지고 저희가 입찰 수주 경쟁을 하고 있다가 체코에서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4기를 한꺼번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게임이 어려워지겠구나, 어려워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 정도면 그러면 이제 그 프랑스가 이 체코를 비롯해서 거기 10몇 개 국가를 모아서 EU의 원전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야말로 그 EU의 자기들 그 원전
동맹을 구축을 하고 여기에 생태계를 같이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르텔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어떻게 우리의 기술력이나 이런 걸 보여줘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기가 나가다 보니까 그럼 이제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고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전면전이 시작이 됐고 오히려 이렇게 전면전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입증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면전이 시작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제 비하인드 히스토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사진 한 장 준비했어요. 네. 먼저 그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 지난 17일 밤 장면입니다. 맨 왼쪽 앞줄이죠. 이제 앉아 계신 게 장관 같고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이제 만세 부르고 뭐 다른 분들도 환호하고 하는데 당시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이거 발표 직전까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제 특사도 가고 여러 가지 산업 협력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이제 우리 입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설명도 하고 이제 해가면서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체코 정부에서 이번 전체 입찰 과정을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끌고 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그런 뭐 외압이라든가 이제 부당한 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있었고 저희도 그걸 최대한 존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그 외에 뭐 다른 건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로 봐서는 호의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말미로 가면서 프랑스 사람들 총력전을 프랑스에 보면은 뭐 대통령이 또 직접 날아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3번이나 이제 체코 측하고 또 직접 협의도 하고 이런 상당히 또 그쪽 나름대로 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 EU의 원전 동맹을 강조하면서 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라고 제가 이제 우려를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저희가 좀 감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뭐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렇게 총리께서 나와서 직접 발표하는 거 듣고 나니까 만감이 교차하고 정말 이거 해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께서도 보니까 4월 이후에만 체코를 3번이나 다녀왔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 것은 4번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경제 협력 카드를 꺼냈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을 했던 거는 체코가 EU 국가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체코는 50년대, 60년대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자동차도 체코에서 생산되죠.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시는데요. 체코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고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제조업 기반으로 개방형 경제를 끌고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 저희가 주목을 해서 이게 뭐 일방적으로 이걸 수주를 해서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뭘 더 해주겠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EU 시장을 들어가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전략적인 중요성이 있고 그래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의 그 중장기 플랜을 보여주고 그 비전을 보여주고 그 분야별로 그 첨단 제조, 뭐 디지털 경제, 뭐 에너지 분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체코 산업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야의 체계적인 산업 협력 방안을 저희가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그 협력 의지와 앞으로 계획들을 저희가 논의를 하고 했었던 것들이 아마 체코 측에 좋은 그런 인상과 공감대를 도출하게 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있는 게
나토, 지난번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그 정상회의에서 체코 대통령 만났고 그 비슷한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안 장관께서는 또 친서를 갖고 체코 프라하에서 이제 총리를 만나고 거의 투트랙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께서 하셨는데요. 이 모든 절차가 이제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돌입이 되는 그 시기부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산업협력 체계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교통 관련된 항공협력, 그다음에 과학기술협력, 인력개발, 이 전방위적인 이런 이 협력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야말로 진두지휘를 하는 역할을 했고, 이 원전 수출이라는 거는 다른 플랜트 수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 핵 비확산이라고 하는 이 국제사회의 아주 중요한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이 하나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이면의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이라든가 이런 신뢰관계 구축과 한미 관계가 사실 중요한 토대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정상 외교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구축을 해놓으신 한미 간의 신뢰, 그다음에 한체코 간의 여러 가지 정상 외교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과제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과제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덤핑 논란입니다. 이게 너무 싸게 수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체코 현지 언론에서 난 기사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체코 현지 언론 내용인데 덤핑에 가까운 거절할 수 없는 가격이다. 이러니까 굉장히 체코 현지 언론에서 이 정도로 보도를 했으니까 결국 이제 덤핑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덤핑입니까? 아닙니까? 저 얘기는 우리 이 원자력계, 이 한손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이 원전 산업계의 기술력과 이 사업 관리 능력이 저만큼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걸 사실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저게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아마 단가 시공 가격을 이렇게 자기들 추정을 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체코 경제지에서 이제 저런 식의 표현을 해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가격이라는 건데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기술력이 압도적이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사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특사로 갔을 때 우리 체코 대사관에서 지금 나오는 현지 언론 기사를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체코 언론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가격 단가 차이가 크지 않았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이제 압도적이라는 것이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입찰을 할 때 프랑스 측에서도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격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덤핑 수준으로 싸가지고 가격 때문에 했던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내에 이걸 끝을 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더 컸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인 우리 기술력의 수준과 이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그만큼 뛰어나고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on time, on budget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맞추겠다, 예산에 맞추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약속한 내용을 보면 60% 이상 현지 기업 참여, 현지 노동력을 우선 고용하겠다. 그다음에 추가 금융 지원 등을 이제 검토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한수원에 돌아오는 뭐라고 할까요?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4조 원 규모의 사업을 우리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경쟁력 있는 체코의
이 기업들과 함께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현지화율 같은 이런 것들은 이 총사업비에서 이제 현지 지출이 그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최대한 경쟁력 있는 그 체코 산업계를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게 현지 지출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을 하게 되면 거기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사실 거기 지금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 스코다 파워 터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두산이 지금 투자를 했지만 그 스코다 파워 아주 그 전통적으로 유명한 이 체코의 회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 다 이제 현지 기업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체코에 진출을 해서 체코와 우리가 같이 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키우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원전 생태계의 우리 경쟁력이 제3국 그다음에 다른 그 EU의 이런 그 원전 확대를 하는데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 유럽에 보면 이제 엄격한 노동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체코 같은 경우만 해도 법적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이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엄격한데 이렇게 되면 또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한수원에서 어떻게 이제 사업을 관리를 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체코에는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나가서 지금까지 약 한 14,000명 정도 그 노무자를 고용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대차가 진출해 있고 넥센타이어가 가 있고 이런 많은 큰 기업들이 나가서 그 사업을 운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잘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지적재산권 이 다툼 있지 않습니까? 웨스팅하우스에서는 이번 한수원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법적 대응 예고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 간의 그 기술 사용 권한 관련해 가지고 이견이 있고 지금 이제 법적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 이 문제를 법적으로 풀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원만하게 이걸 해결할지 양자 간에 좀 굉장히 그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이런 원만한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번 저희가 이제 수주한 거는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인데 SMR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임이죠. 박문규 장관 올 때도 그 자리에 앉아갖고 SMR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SMR 이 소형 모듈 이 리액터가 지금 글로벌하게 이 차세대 이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한 80여 개의 노형이 개발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 28년 정도까지 이 표준 설계를 마치고 34년 정도에는 상용화시킬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SMR은 이 대형 원전하고는 다르게 이게 블락을 만들어서 가서 조립을 하는 형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34년까지 실제 모델을 만들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요거하고 또 별도로 이렇게 블락이 나갈 수 있도록 그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SMR 파운드리 산업을 지금 키우려고 저희가 국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이제 특별법. 쉽게 말해서 고준위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친환경 투자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텍소미아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전 산업을 추가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2050년대까지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유럽의 원전을 수준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EU에서 만든 그 친환경 산업 분류 체계, 지금 말씀하신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원전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이제 폐기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거의 다 마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EU에 있는 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그 이번에 우리 원전을 이렇게 보내기로 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내부 체계가 다 마련이 돼 있고 고준위 방사능 이 폐기물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 작업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금 이 원전 이 체계에 사실 그 가장 중요한 이 미싱 포인트가 바로 이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26기나 되는 이 원전을 가동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이 시설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대 국회가 지금 개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상임위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되어 있는 법을 저희가 꼭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제를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너무 덥지 어젯밤에도 뭐 열대야 수준이던데요. 지금 보니까 비는 내리는데 습도 높죠. 온도 높죠. 잠자기 진짜 네. 불편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선풍기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전기요금이거든요. 네. 전기요금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취임 초부터 이 한전의 상황이 좀 워낙 어렵고 이 탈원전 기간 거치면서 저희가 에너지 가격이 너무 이제 폭등을 하게 되면서 지금 한전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 좋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기요금 정상화를 계속 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민생 상황이나 지금 그 국내 물가 상황 같은 걸 봤을 때 이 전력 수요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이 하절기에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하절기 지나고 나서 관계부처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적절한 시점과 이 전기요금 정상화해야 되는 그 수준 같은 것들 좀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요. 네. 하반기라면은 한 10월, 11월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지금 뭐라고 단언하기 좀 어렵고요. 지금 뭐 계속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국민들께 부담이 최소화되는 상황에서 또 산업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그 한전 이 전력요금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스요금은 어떻습니까? 가스요금은 지금 8월부터 지금 6.8% 인상을 저희가 발표를 해놓고 있는 그렇죠. 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걸로 충분할지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스공사도 마찬가지 그 재무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네. 저희가 이번 6.8% 인상된 효과와 지금 이제 국민들께 부담이 되는 문제들, 기타 산업 상황 같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향후에 계속 현실화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화하겠다면은 추가 인상도 가능합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코 원전 수주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들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동해 가스전 개발 계획,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최근에는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왕고래가 낙점됐다고 합니다. 대왕고래 지역이 어떤 곳인지 저희 KBS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포항 동빈내항 부두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 1시간 남짓. 시야에서 육지가 사라지고 드넓은 수평선이 펼쳐집니다. 정부가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곳은 포항 호미곶에서 동쪽으로 90km가량 떨어진 해역. 8광구와 6-1 광구로 넓이는 8,900여 제곱킬로미터, 서울시 15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인데요. 앞으로 이곳에 시추 장비가 들어서게 됩니다. 포항 일대는 예전부터 석유 매장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미 1960년대 포항 해역에서 민간업체와 국립지질조사소가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석유 파동 직후인 1975년엔 영일만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해 화제가 됐다가 경유 성분으로 확인돼 결국 소동으로 일단락됐습니다. 2017년엔 포항 남구에서 공원 굴착 공사 중에 땅속에서 천연가스가 나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타고 있습니다. 불의 정원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지만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포항 영일만에 다시 국내외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뭐 이게 참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그래픽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이용을 해서 대왕고래 지역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지역인데요. 8광구, 6-1 광구 이제 북부 지역이 이제 대왕고래인데 이 대왕고래 이거 왜 대왕고래라고 이름을 붙였냐 이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지구상의 가장 큰 생물인 대왕고래 이름을 이제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할 경우 경제적 효과 좀 전에 뭐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저를 발표하면서 이 최대 이 매장 가능성이 한 140억 배럴 정도. 140억 배럴. 네. 최소는 지금 한 35억 배럴 정도로 그 탐사 보고서에는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최대 매장 가능성으로 이제 산정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 좀 쉽게 이해를 하시도록 저희가 하느라고 그때 삼성전자 전체 시총 한 2배쯤 되는 규모다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시총의 2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뭐 이게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걸 뭐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너무 이렇게 제가 크게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좀 있고 그랬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이 우리나라가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수출을 뭐 세계 5대 이제 강국으로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산업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245일치의 석유를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해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비축을 해야 되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그걸 국민들께 보고도 드리고 하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게 현재는 가능성입니다만은 저희는 반드시 이 자원개발 차원에서 탐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냥 두면 석유공사에서 한 번 의무 탐사로 끝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발견한 그 유망 구조 7개를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탐사를 들어가서
이게 워낙 이 니들 하나를 이렇게 딱 꽂아 넣는 거기 때문에 네. 밑에 이만큼 있더라도 그 옆에 잘못 꽂으면 이게 안 나올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개 정도를 꽂아서 이제 실제로 탐사에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드린 겁니다. 그런데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 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5개면 5,000억 원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가 이 7개의 유망 구조를 이번에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이 상황이 우리 국토 내에 있는 상황, 네. 우리 영토 내에 이 정도의 잠재 가능성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최소한 5개 정도 탐사는 해봐서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광고 분석을 맡은 액트지오사. 네. 이거 뭐 이제 믿을 수 있냐? 네. 규모가 너무 적지 않냐? 네. 이게 사무실 주소를 해서 이제 찾아가 봤더니 개인 집이더라. 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신뢰할 만합니까? 어떠세요? 네,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전문가들, 국내 전문가들도 큰 이의를 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가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이 자원 개발을 하는 그 전문 인력이나 역량들은 쉘이라든가 그 엑슨모빌이라든가 하는 이런 큰 에너지 메이저들이 이 회사 내에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사실 기밀 부서로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영업 기밀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영토를 탐사를 해가지고 여기 뭐가 있으니까 당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서 유망한 데는 가서 자기들이 개발을 그렇죠. 하고 네. 하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 세계 자원 개발의 그 관행인데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전문가 자체가 네. 없는데 아주 드물게 이번에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만든 그 아브레오 박사가 이 엑슨모빌에서 굉장히 많은 그 경험을 가지고 나와서 은퇴를 하고 나와서 그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특히 이 해저 심층 탐사를 할 수 있는 그 인력들을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석유공사에서 이 사람들을 활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이런 큰 기업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대왕고래 개발 일정표를 그래픽으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계획 발표를 했고 안 장관께서도 1차 전력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월 달, 이번 달이죠. 해외 기업 상대 투자 유치 설명회를 지금 이제 하는 로드쇼라고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하고 첫 탐사 시추 지점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쭉 내려와서 내년 1월에 이제 탐사 시추가 이제 개시가 되고 6월에 이제 결과가 발표되는데 저희가 궁금한 게 지금이죠. 이번 달 로드쇼 해외 투자 설명회 기간인데 이거 관심을 보이는 해외 유명 이제 석유나 가스 업체 뭐 좀 있습니까?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공사에서 메이저 기업들하고 지금 이제 사업 설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사 자료를 실제로 보여주고 상당히 깊은 수준으로 이제 자료를 공유를 하고 그 회사들이 그거를 보면서 사실상의 검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게 신뢰성 있는 자료인지를 보고 믿을 만하다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투자를 들어오게 되는 건데 지금 몇 개 주요한 그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 회사들이 관심을 보여서 그 회사들하고 지금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다음 달 말에는 이 실제로 이런 그 메이저 회사들이 투자를 하려 그러면 이 투자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도 그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글로벌 역량이 있는 주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을 대상으로 그 주관사 선정하는 입찰을 다음 달 말에 석유공사가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우디 아라콤이라든지 이탈리아 에니, 미국의 엑슨모빌 이렇게 거론도 되는데 이 세 업체도 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그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게
어떤 경위로 나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석유공사가 그 주요 기업들하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발 위험을 이제 분산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의 투자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조광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광료율이 이제 보니까 이게 그쪽에서 조광권을 갖고 있는 해외 업체들이 쫙 뽑아서 석유나 가스를 뽑아갖고 그 중에서 최대 12%만 우리나라한테 이제 주는 거 아닙니까? 12%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국부 유출이다. 이거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아마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이런 그 해저 광물 그 자원 개발 법이라는 것이 이런 그 대규모의 우리 그 영토 내 자원을 개발하는 거를 상정을 하고 만든 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안 맞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수익 그 배분 구조 자체가 좀 안 맞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 해외 기업들이 사실 처음에 투자를 할 유인이 굉장히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저희가 지금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연내 저희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자료 화면에 잘 보여주셨는데 지금 그 만들어 놓은 그 조광권 구역 자체가 조광 구조 자체가 지금 우리가 그 발견한 유망 구조하고는 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하려 그러면 그 발견한 유망 구조에 맞게 조광권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그 인프라와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해외 투자를 좀 합리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역 저희가 만든 그래픽에 보면은 일본하고 이제 또 접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영토 아니라고는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본하고 충돌은 없습니까? 다행히 그 이 동해안 지역 쪽에 그 양쪽이 주장하는 그 이의지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천만다행한 부분은 유망구조 7개 저희가 찾은 것들이 완전히 우리 영토 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에 그 유망구조 찾은 것이 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한 5개 정도 탐사를 해보고 여기서 나오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쪽에 지금 더 탐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탐사를 해나갈 계획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렸냐면요. 그제였죠. 그 보니까 신임 주한 일본 대사 그 만난 것 같아갖고 혹시 뭐 이런 얘기를 하셨나 이거. 아직까지 그런 얘기까지는. 일본에서 뭐라고 하는 얘기도 없네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대외적으로 저희가 공개한 그 유망구조 7개가 명확하게 우리 저 경계 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뭐 무슨 얘기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자, 화제를 바꿔서 수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수출 아닙니까? 다행인 게 보니까 지난해 말이었나요? 그때부터 수출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하반기 수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지난 상반기에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고 우리 산업계에서도 적극 호응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상반기만 보면은 작년 대비 9% 성장을 해서 3,348억 불 저희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지금 이런 그 추세가 양호하게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산하기로는 아마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항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모두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내걸은 7천억 불까지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목표이긴 합니다만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무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이런 한두 업종에 과다하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를 비롯해서 자동차, 석유화학, 선박 이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출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다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우리 수출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올해를 삼아볼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셔갖고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만난 분들은 또 이런 걱정을 해요. 해상 운임이요. 네네. 중동 정세가 이제 불안해지면서 운임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수출을 하고 싶어도 네. 컨테이너 구하기도 어렵고 구했다 하더라도 컨테이너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이건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연초 비해 가지고 지금 그 해상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단계 상황입니다. 다행한 것은 7월 초부터 지금 해상 운임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 지금 이제 찾아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저희가 관련 부처하고 계속 지금 면밀히 상황을 보고 있고요. 네.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그 비상대책반 가동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산업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운임도 뛰고 문제를 많이 겪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 우리 수출 물량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큰 장애가 발생은 하진 않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상황 주시하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출이 잘 되려면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안정돼야 되는데요. 미중 갈등과 각국이 이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내걸면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 동맹 또 우방국과의 협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사진 한 장 찾았습니다. 한미일 3국 산업장관들이 이제 모인 것 같은데 이 사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떤 얘기 오고 갔습니까? 작년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들께서 이 3국의 산업 협력을 심화하자라는 그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그 올해 역사상 최초로 이 한미일 3국의 산업장관 회의가 이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한미일 3국의 산업장관 간의 회담이 성사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특히 지금 그 아주 중요하게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경제 우리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와 함께 이 공급망 협력, 첨단 산업 발전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공동 선언문도 이번에 내고 이번 그 3국 산업장관 회담을 계기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협력 강화 틀을 구체화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재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 한경협, 일본의 경단련, 미국의 상의가 상공회의소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 민간에서의 이 재개 회의가 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산업계와 정부 간의 이 한미일의 산업 협력 체계가 좀 공고하게 갖추어져서 향후에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상황에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요. 혹시 공동성명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저희도 찾아봤는데 중국이라는 말은 없는데 또 성격상 보면은 중국을 견제한다. 중국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할 것도 같은데요.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산업부 입장에서는 이 한국과 중국과의 이 경제 협력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저희는 한중 간의 산업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실무 간의 협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한 번도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뭐 수출 통제라든가 이런 경제 조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 호혜적인 이런 경제 관계를 계속 안정적으로 끌고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뭐 엎치락뒤치락 하긴 합니다만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또 낼 걸 것 같고요. 그러면 전에 이제 통상교섭 본부장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 뭐 미국 대선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 정책 차원에서는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트럼프 후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트럼프 후보가 사실 1기 때 보시면은 가장 그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국내 투자를 키우고 국내 고용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가장 미국의 투자를 많이 최근에 그 미국 내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고용 창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도 우리나라이고 특히 그거를 선두에서 끌고 나가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이고 그래서 사실 미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한미 간의 그러한 그 산업 협력 관계, 투자 관계 같은 걸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런 그 경제 산업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네.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저희가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일이 많은 것 같고 한데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그런 뭐 정책이라든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에너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원전 우리 수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 그 탈원전이라는 그거를 내걸면서 그 우리 원전 산업계가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은 전 세계 지금 글로벌 메이저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작게 보면 이 원전 산업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재생과 원전을 계속 같이 함께 키우겠다는 저희가 정책을 보여주고 있고 에너지 정책은 우리 산업 정책의 기본입니다. 토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화돼서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향후에 작게는 우리 원전 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 전략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